측정할 수 있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측정도 못하고 숫자로 말할 수도 없다면 그건 사실상 아는 게 아니거나 알아도 별 쓸모없는 지식이라는 거죠. 유명한 물리학자 켈빈 경이 남긴 말인데요. 업무 성과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든 우리는 늘 무언가를 측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현실을 보는 그 측정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고장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들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분야의 전설적인 고전, 제럴드 와인버그의 퀄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줄여서 QSM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방대한 시리즈 중에서도 오늘은 EPUB 볼륨 기준 2권의 서문, 메타 측정, 그러니까 메타 메저먼트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화려한 대시보드나 복잡한 지표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측정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조직이 퀄리티 크라이시스, 즉 품질 위기라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징후들을 함께 추적해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사실 저자인 와인버그가 이 책 서문에서부터 정말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의 조직이 세련되고 멋진 측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정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측정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 A Positive Environment for Measurement를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메타 측정, 메타 메저먼트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 환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환경이 무너졌을 때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뭐랄까, 멋진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건물이 서 있을 땅이 튼튼한지부터 살펴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측정이라는 행위 이전에 측정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그 땅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즉 조직이 통제 불능, 품질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들을 한번 따라가 보죠.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신호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서운데요.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들 너무 바빠요라고 말은 하는데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세요? 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는데 배는 계속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책에 나온 사례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관리자가 고객 불만 전화를 처리하는데 프로그래머 한 명이 하루 1시간 정도 쓰겠거니 예상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시간을 측정해 보니 무려 23명의 프로그래머가 이 일에 매달리고 있었고 그걸 다 합치니 정규직 4명 이상의 업무량이었다는 거예요. 4명 분이요? 네, 작은 구멍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배 밑바닥 전체가 뜯겨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2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왜 아무도, 심지어 관리자조차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혹시 그 문제를 문제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거기서 부정확한 언어, inaccurate language라는 두 번째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건 조직의 지적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만든 실수를 실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버그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벌레가 기어들어왔다는 그런 뉘앙스군요. 맞습니다. 또 실제로는 기존 코드의 결함을 수정하는 데 시간의 90%를 쓰면서도 그 활동을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테스팅이라고 부르는 식이에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단어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심지어 돈을 지불하는 소중한 고객, 커스터머를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들리는 사용자, 유저라고 부르면서 고객의 요구를 덜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부르지 않고 모호한 단어 뒤에 숨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 수순은 자연스럽게 그 현실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겠네요.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루러를 그냥 치워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외부 참조의 부재, absence of external reference라는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요구사항 명세서를 대하는 태도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건강한 조직이라면 명세서를 기준으로 결과물을 만들고 그 차이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품질 위기에 빠진 조직은 정반대로 합니다. 일단 자기들이 만든 엉망인 결과물에 맞춰서 명세서를 거꾸로 수정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거죠. 마치 화살을 아무데나 쏘고 나서 화살이 꽂힌 곳에 관역을 그리는 격이네요. 정말 황당한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고객이 진짜로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을 거야 라면서 고객의 마음을 읽는 척 독심술을 쓰거나 바쁜 고객님을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지 라면서 정작 중요한 확인 절차를 건너뛰죠. 그러다 결국엔 문서화된 요구사항 따위는 우리의 창의성을 제한할 뿐이다 라면서 아예 명세서 자체를 없애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사라졌으니 이제 실패도 없는 셈이 되는 거군요. 기준이 없으니 실패도 없다 라. 정말 위험한 생각이네요. 그렇게 현실을 왜곡하고 기준마저 없애버리면 결국엔 문제를 봐도 못 본 척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애초에 보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게 바로 의도적인 무지, intentional ignorance로 귀결됩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처리하지 않고 심지어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한 테스터의 사례가 있는데요. 시스템 테스트 중에 문서에도 없는 이상한 오류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내 담당 모듈이 아니잖아 라면서 그냥 화면을 지워버리고 넘어가요. 더 심각한 건 고객 불만을 아예 기록하지 않는 걸 정책으로 삼는 회사도 있다는 겁니다. 한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고객이 정말 화가 났다면 내일 다시 전화하겠죠. 와, 그건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이건 그냥 측정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조직의 윤리 자체가 붕괴하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위험한 증상이 있다고요?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 즉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말입니다. 네, 그게 최악의 상태죠. 이때 현실을 가리는 연막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바로 숫자입니다. 크고 그럴듯한 숫자요. 한 항공사가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60만 건이 넘는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했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한 사례가 나와요. 60만 건이요? 엄청난데요? 그 정도면 웬만한 문제는 다 잡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숫자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상은 단순히 시스템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는 것처럼 부하를 주는 테스트였을 뿐 예약 과정의 논리적인 결함을 찾아내는 정밀한 테스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국 그럴듯한 숫자 뒤에 숨겨졌던 수많은 오류들이 시스템 가동 이후에 터져나오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죠. 아, 숫자가 오히려 진실을 가려버린 거군요. 네, 양이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죠.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고요? 문서 검토 과정에서 벌어지는 유사 검토, 그러니까 pseudo reviews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한 회사에서 새로운 컴파일러의 요구사항 문서를 무려 258명에게 회람시켜서 검토를 받았다고 해요. 잠깐만요. 258명이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꼼꼼하게 볼 것 같은데 왜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이거 혹시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관자 효과 같은 건가요? 다른 누군가 열심히 보겠지 하는 마음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전형적인 책임의 분산이죠. 검토자가 너무 많으니까 각자는 에이, 이 중에 전문가가 한 명쯤은 있겠지. 그 사람이 꼼꼼히 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훑어보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 결과 그 컴파일러는 시장에 출시된 후 무려 3,200개가 넘는 결함이 보고되었습니다. 3,200개요? 네. 참고로 와인버그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검토 회의의 최적 인원은 3명에서 7명 사이라고 지적합니다. 258명은 그저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검토했다고 자랑하기 위한 숫자였을 뿐 품질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 모든 무지와 착각, 왜곡된 소통은 사람들을 점점 더 고립시키겠네요. 과부하에 시달리니까 전화도 안 받고 의미 없는 회의를 피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죠. 책에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일하려고 건물 보일러실 뒤에 숨어서 일했다는 대목을 읽고 정말 와, 보일러실이라니. 웃기면서도 너무 슬픈 장면이었어요.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런 고립은 결국 동료에 대한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은 다시 업무 중복, 워크 두플리케이션이라는 최악의 비효율을 낳습니다. 다른 팀의 결과물을 믿지 못해서 그 팀이 한 일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거나 아예 직접 처리해버리는 거죠.
아, 그럼 일이 2배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업무량을 2배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팀 간의 갈등을 유발해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마지막 단계는 나쁜 소식에 대한 부정, denial of bad news입니다. 관리자들은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 유발자로 보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 누구도 입을 열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보 시스템 구축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 너무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며 계속 미룹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바빠지는 건데도 말이죠. 와, 지금까지 정말 암울한 조직의 모습을 단계별로 살펴봤네요.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에겐 더 좋은 대시보드와 핵심 성과 지표, KPI가 필요해. 하지만 와인버그는 그게 바로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한다면서요. 왜 그런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의 서문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와인버그는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암에는 종류가 다르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우주의 보편 법칙을 이해하려는 물리학적 암, physics knowing과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아는 공학적 암, engineering knowing은 다르다는 거죠. 아, 알의 종류가 다르다. 네. 측정에도 똑같이 등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걸 3가지 등급으로 나눠요. 측정의 3가지 등급이요? 흥미롭네요. 첫째는 3차 측정, Third Order Measurement입니다. 이건 물리학처럼 우주의 보편 법칙을 탐구하기 위한 아주 근원적인 측정이에요. 둘째는 2차 측정, Second Order Measurement인데 이게 바로 대부분의 경영자들이나 관리자들이 열광하는 영역입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까? 즉, 최적화를 위한 측정이죠. 그렇죠. 보통 측정이라고 하면 다들 이걸 생각하죠. 맞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령, 매트릭스 관련 서적들이 바로 이 2차 측정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1차 측정은 뭔가요? 마지막 1차 측정, First Order Measurement는 일을 완수하는 데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냅킨 뒷면의 계산,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 같은 거예요. 냅킨 뒷면의 계산이요? 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게 대충이라도 말이 되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냅킨에 끄적여보는 수준의 빠르고 실용적인 계산을 말하죠. 이 프로젝트가 대충 몇 달 걸릴까? 우리 팀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같은 아주 기본적인 현실 파악을 위한 측정입니다. 아, 이제 그림이 완전히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와인버그가 말하려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혼돈의 조직, 명세서도 잃어버리고 258명이 모여서 유사검토나 하고 있는 조직은 2차 측정, 즉 최적화를 논할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지금 집이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불을 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격이네요. 최적화가 아니라 일단 우리 집에 불이 났다는 사실부터 인지하는 1차 측정이 먼저라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신발끈도 못 묶는 사람에게 마라톤 완주 전략을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1차 측정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와인버그가 이 방대한 시리즈를 통해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어떤 화려한 측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측정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환경이요. 네. 오늘 우리가 길게 이야기 나눈 메타 측정의 문제들, 즉 부정확한 언어, 소통의 단절, 의도적인 무지 같은 조직 문화의 병폐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혼돈을 측정하고 있을 뿐이고 거기서 나온 숫자는 아무 의미도 없는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꼭 소프트웨어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품질 위기의 경고 신호들은 정말 보편적인 것 같아요. 부정확한 언어, 나쁜 소식을 외면하는 태도,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질문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관찰 시스템, 즉 우리 조직의 문화는 과연 정직하고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모든 측정에 앞서는 메타 질문, 메타 퀘스천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어떤 측정 도구를 가져와도 소용이 없다는 게 와인버그의 통찰입니다. 플라톤은 한 나라에서 존중받는 것이 바로 그 나라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조직이나 팀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공식적인 대시보드에 있는 번지르르한 지표 말고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 때문에 칭찬받거나 불이익을 받나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조직이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조직이 진정으로 존중하는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품질과 정말로 일치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